안녕하세요. 세연 빠지따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본인의 연봉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했던 동서라는 남자를 제대로 꺾어준 서연재 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이 소중한 이야기를 마저 들어주실 거죠? 그럼 오늘도 통쾌한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성으로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버텨오셨나요? 저는 자영업자로 살아오면서 이런 어려운 시기를 경험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마다 다시 큰 파동을 일으켜왔죠. 그 순간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힘든 시기를 견뎌내니 어떻게든 지날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엔더믹 시대도 찾아왔고요. 말이죠. 덕분에 최근에는 다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제가 회사 재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덕분에 사업이 천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자영업자의 세계로 뛰어들었습니다. 벌써 20년 전이네요. 생각해보면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에 물들어 깊이 몰입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다양한 사업들을 다뤄봤습니다. 그 때문인지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사업이란 것은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우는 것이라는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러던 중 한 가지 또 다른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본능처럼이었죠. 부끄럽지만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20대 초반 사업을 시작했을 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그렇지 않으면 초라하고 심성이 과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착각을 가지고 사는 동안 제대로 사업에 뛰어들고 난 후에야 돈과 사람의 성품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돈이 없어도 부처님과 같이 온화하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아주 많아도 평생 거지로 산 것처럼 인색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제 가치관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곤 했습니다. 그렇게 경험도 쌓고 나이도 먹다 보니 어렸을 때 별 볼 일 없던 가치관이 180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돈을 많이 벌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심성이 좋지 않은 게 느껴지면 다시는 만나고 싶지도 보고 싶지도 않게 되더군요. 그런데 만약 그 상대가 가족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런 상상도 하기 싫은 상황을 이번에 실제로 겪어 말았답니다. 그것도 동서 때문에 말이에요. 사건은 동서와의 첫 만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서는 저보다 먼저 이씨 집안과 인연을 맺은 사람이었어요. 손 아랫사람이었지만 서방님이 남편보다 먼저 결혼한 탓에 그동안 집안에서 형님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은 시댁에서 서방님과 동서 그리고 우리 부부가 처음으로 다 모인 날이었어요. 시부모님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동서와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고 함께 안부를 물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서방님과 동서의 근황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글쎄, 동서가 업계에서 연봉 높이로 유명한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봤을 때부터 똑바로 생기고 야무지게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생긴 대로 능력도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높은 연봉을 받는 회사에 다니는 게 이해가 갈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동서의 실제 연봉을 들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둘째 아가가 연봉을 8천만 원이나 받고 있다는데 얼마나 대견할지 몰라요. 내가 살면서 둘째 또래 중에 그만한 연봉을 받는 적이 없었다. 전에는 친구들과 만나서 둘째 아가 얘기했더니 다들 얼마나 부러워하던지. 어머니, 8천만 원이 아니고요. 정확히는 8,800만 원이에요. 보통 회사원의 연봉이 5천을 넘기는 것이 힘들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연봉이 8천만 원을 넘긴다는 소식을 듣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동서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도 어리면서 연봉이 그 정도면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갖춘 것이겠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동서를 칭찬해주며 감탄했습니다.
실제 연봉이 8,800만 원이라는 걸 듣고, 와, 동서 정말 멋있는데? 어떤 능력이 있어서 회사에서 그만큼 높은 연봉을 받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동서의 연봉에 감탄했더니 동서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는 동서의 직급이나 현재 다니는 회사 그리고 미래의 어떤 위치까지 승진할 계획을 이야기하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동서는 분명 커리어에 대한 야망이 상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참이나 모두가 동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뜸 동서가 나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 죄송해요, 형님. 제가 너무 제 이야기만 했죠? 형님을 처음 만나서 저도 모르게 신이 났었나 봐요. 이제 형님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형님은 어느 회사 다니시나요? 너무 궁금해요. 형님 나이 정도면 직급도 꽤 높으실 것 같은데요. 맞죠? 그럼 형님의 연봉이 어느 정도 되시죠? 아, 나는 회사 안 다니고 사업하면서 번 돈이 매번 다르지만 연봉으로 따지면 그냥 먹고 살 만큼은 되겠죠. 버는 것 같아 어머 그러셨구나.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사업이 안정적이지 못해서 너무 힘들다고 하던데 맞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드시겠어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저는 가끔 이런 힘든 시기에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월급을 받아 살면 왠지 죄송한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왜 죄송한 일이야. 능력이 좋아서 안정적인 회사에서 일하면 기뻐할 일이지. 나야 뭐 어떻게든 버티겠지. 버티다 보면 이 시기도 지나가겠죠. 그래 그렇게 동서와 대화를 나누는데 솔직히 속으로 웃음이 나더군요. 높은 연봉을 받으며 안정적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암시적으로 자랑한다. 모습이 얼마나 재미있는지였던지 그날 동서의 모습은 사업가 궤도와 같았습니다. 그저 돈을 만져보던 제가 20대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웠지만 그때는 전 동서보다 더 많은 금액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처음 보는 동서에게 그 사실을 굳이 말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동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만두고 아무 말 없이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과일을 먹고 싶다고 하셔서 저와 동서가 과일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주방으로 함께 가니 동서는 칼 위치만 안내해주고 손 하나도 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과일을 준비하고 있는 옆에서 제게 조용히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형님 몫까지 모두 일하느라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형님이 계셔서 저도 좀 쉴 수 있겠네요. 사실 제가 이번에 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어서 집안 대소사도 잘 신경 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형님 덕분에 마음이 편하네요. 저는 이제 뒤로 물러나겠어요. 형님께서 집안을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동서의 말이 어떻게 들리나요? 저는 이제부터 동서가 아무것도 안 하고 대접만 받고 싶다는 말로 들릴 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동안 혼자 시댁 대소사를 책임지고 많이 힘들었을 동서의 마음은 이해되지만 이제는 함께 해야겠죠. 저에게 다 떠넘기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동서가 물심양면으로 집안을 챙겨왔나 보다 싶어서 기특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한마디 말을 듣자마자 동서에 대한 제 생각이 순식간에 전복되었습니다. 시댁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 동서에 대해 물었는데 이번에 동서가 집안을 어떻게 챙겨왔는지 궁금했어요. 근데 제 말에 남편이 의아한 듯이 대답하고 있었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린가요? 제 신주가 말한 거 어째서 그런 거죠? 참나 할 일 있으면서 매번 회사 바쁘다고 하면서 집안 행사는 다 빼먹고 본인 건 챙기는데 얼마나 챙겨준 게 있겠어. 아까 과일 준비하는데요. 동서가 이제 내가 있으니까 자기는 물러난다고 나보고 집안을 잘 이끌어달라고 하던데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굉장히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재수 씨 말이야. 겉으로 보기에는 예의 있는 척하면서 사람을 직업이나 연봉으로 차별하고 모든 돈이 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야. 오늘도 봐봐. 처음 만난 자리에서 당신한테 회사 어디 다니냐, 직위, 직급, 뭐냐 물어보는 거 아무튼 기본 예의가 없다니까. 그날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 똘똘해 보이던 동서의 첫인상도 확 바뀌었죠. 저는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사람을 판단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지만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아무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리고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니 동서와 했던 대화가 뚜렷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의를 차려 말하는 듯 했지만 동서의 말들은 명백히 저를 낮잡아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서에게 기본적인 예의만 차리고 거리를 두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사실 저는 동서에게 기본적인 예의를 차릴 일도 별로 없으리라 생각했어요. 애초에 우리 집과 동서의 집은 차로 1시간 거리였고 각자 바빠서 자주 만날 일도 없었습니다.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동서와 마주치려면 명절이나 되어야 하는데 만날까 말까 고민했다. 그러나 제 생각과는 다르게 멀지 않은 어느 날에 동서와 정말 처음으로 마주치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그날 나는 오랜만에 남편과 휴일이 겹쳐서 둘이 오붓하게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의 휴대전화가 메시지 알림음을 내더라. 무슨 일인가 싶어서 힐끗 봤더니 남편이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짜증을 내며 핸드폰을 확 뒤집어 놓았어. 웬만해서는 짜증을 내지 않는 남편인데 그렇게 짜증을 내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여보, 왜 그러는 거야? 무슨 일이야? 혹시 거래처와 관련이 있어? 아니, 거래처이 아니라 중혁이야. 얘가 어제부터 돈을 빌려달라고 자꾸 하는데 거절해도 계속 연락하네. 어떤 돈이야? 혹시 서방님이 어떤 사업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야. 얘가 어저께 접촉 사고가 났는데 보험 처리 안 하고 현금으로 합의하기로 했다고 해. 그냥 보험 처리하라고 했는데 얘가 듣지를 않아? 서방님이 왜 보험 처리를 안 하고 현금으로 합의를 했어? 얘가 이번에만 한 번 더 한다고 했더라. 사고 내면 아예 반납하기로 약속했대이라. 그래서 재수 씨랑 재약속한 거야? 그래서 재수 씨한테 비밀로 해야 돼. 보험 처리는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진짜 내 동생이지만 이럴 땐 한심하다고 했거든. 남편은 서방님이 자꾸 거절해도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매달린다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서방님도 회사 생활을 오래 해서 연봉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에게 돈을 빌려가는 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얼마를 빌려달라 그러는데 전보다 서방님 회사 생활도 오래 하셨다면서 모아놓은 돈이 전혀 없대요. 재수 씨가 집안의 경제권을 다 쥐고 있다고. 그래서 자식은 한 달에 용돈을 받으며 살고 있는데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아도 자기 돈이 하나도 없어 솔직히 찾거나 반납하는 것을 싫어하여 보험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어.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긴 동의했지만 나에게 무슨 여유돈이 있어서 돈을 빌려줄 수 있겠어. 1,000만 원이나? 아, 크긴 크네. 근데 여보, 서방님이 돈을 빌려달라는데 내가 빌려주는 건 어때? 우리 이제 가족이니까 내가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 진심으로 괜찮겠어? 당신도 솔직히 서방님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지만 없어서 뭐 빌려주는 것 뿐이잖아. 우리 이제 가족이고 부부인데. 그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어? 아, 그렇게 해주면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여보. 이 자식에게 제대로 감사 인사하라고 아주 단단하게 말해줄게. 남편이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나중에 남편도 서방님을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서방님이 접촉 사고 난 사실을 동서에게 숨기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서방님이나 남편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도 느꼈고 또한 동서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라도 서방님이 알아서 잘 처리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내 마음 한구석에 남은 찝찝함을 빨리 털어내버리고 더 이상 서방님의 일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서방님을 너무 믿었던 것일까요? 결국 서방님은 접촉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동서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합의했다는 것도 들키고 말았죠. 게다가 제가 나중에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도 동서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그날 동서가 한밤중에 찾아와서는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 제가 집안을 잘 이끌어달라고 했던 건 시부모님과 시댁 대소사를 잘 챙겨달라는 말이었어요. 제 살림살이까지 이끌어달라는 말은 아니었어요.
근데 왜 남의 가정 문제에 끼어들어서 사람의 기분을 더럽히세요? 우리가 뭘 거진 줄 아세요? 동서의 말이 지나치게 지나가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걸로 이렇게 경우 없이 한밤중에 찾아와서 소리를 질러 발뺌하지 마세요. 남편한테 다 들었어요. 형님이 우리 남편한테 돈을 빌려주셨다면서요. 그걸 왜 저랑 상의도 없이 멋대로 빌려주고 그러세요? 설마 지금 접촉사고 합의금 빌려준 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동서 제대로 알고 온 거 맞아. 내가 멋대로 빌려준 게 아니라 서방님이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거야. 내가 서방님 주머니에 먼저 돈을 꽂은 게 아니라고. 그리고 나는 말이야. 가족에게 급한 일이 생기면 돕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도와드린 건데 뭐 그냥 줄 아냐고. 사람의 선의를 이렇게 무례하게 몰아세우면 안 되지. 제가 뭘 몰아세웠어요? 형님이 먼저 선을 넘었으니까 그렇죠. 형님이 어떻게 우리 부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에 간섭하시려고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형님이 해결사가 되어주셔도 되는 사람인가요? 만약 형님이 돈을 또 빌려주지 않았으면 남편이 나한테 말했을 테니까 그때는 제가 해결했을 거예요. 그런데 형님이 간섭해서 남편과 싸우게 만들었다고요. 결국 돈을 빌려줬느냐는 동서의 말이어서 정말 당황스러워요. 솔직히 남편은 동서의 상사도 아니잖아요. 허락하고 말고 하는 말에 대해서 어디 있나요? 그리고 마치 제가 돈을 빌려준 탓으로 남편을 휘어잡는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듯이 저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니 무례하게 여겨져 마음이 차가워지고 직설적으로 대처했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래. 동서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어. 내가 부부 문제에 괜히 끼어들었소. 그럼 내가 서방님한테 빌려준 돈은 지금 당장 내놔주고 둘이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럴 줄 알았어서 가져왔어요. 여기 현금 1,000만 원이에요. 이제 형님에게 짐 빚은 없으니까 다음부터는 우리 부부 문제에 막 일치지 마세요. 동서는 제 앞에 1,000만 원어치의 봉투를 탁 내려놓고 인사도 안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인지 저는 돈을 빌려주고 욕만 먹은 결과였죠. 그날을 시작으로 저와 동서의 관계는 서서히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동서는 쟤를 라이벌로 생각하는 듯 싶더니 차츰 돈으로 쟤를 견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본인의 남편이 제게 돈을 빌렸다는 것에 상당히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리오를 동서는 모든 돈으로 해결하면서 자신이 이 정도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곤 했습니다. 특히 우리 부부가 시부모님에게 뭔가를 해드리면 꼭 가까운 시일에 똑같은 것을 해드린다던가 아니면 그것보다 더 비싼 것을 해드린다던가 하면서 사람의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한 번은 저가 시부모님께 안마의 자리를 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 주에 바로 동서가 똑같은 안마의자를 하나 더 사서 시댁에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아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님, 오늘 어머니와 아버지께 안마의자 한 대 더 사드렸는데 들으셨나요? 이걸로 사주는 거면 처음부터 2대도 사드렸을 텐데 왜 한 대만 샀나요? 두 분이 동시에 사용하시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아, 원래 조대사들이라고 했죠.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강력히 막아서 한 대만 샀어요. 2대를 두면 집이 좁아지니까 한 대만 사라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굳이 한 대를 더 살 필요는 없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보내준 거죠. 당연하겠죠? 형님도 참 그렇게 어르신들의 마음을 모르세요? 당연히 둘이 놓고 싶으셨겠죠? 근데 형님한테 금액이 부담스러울까봐 일부러 한 대만 사도 된다고 하셨던 거겠죠. 제가 형님보다 어머님이랑 아버님을 더 오래 모셨는데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먼저 사드렸다면 2대도 괜찮다고 하셨을 거려. 저는 동서의 말을 듣고는 어처구니가 없어졌습니다. 설마 제가 그 정도도 생각 못했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두 분께서 제가 부담될까봐 걱정하시는 마음에 사용하시는 줄 알고 여러 번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정말로 2대까지 놓기에는 집이 작아서 부담스러우니 절대로 두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시댁은 꽤 작은 집이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서방님이 결혼해서 출가한 후에는 이제 큰 집이 필요 없다는 생각에 작은 집으로 이사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결혼해서 출가한 뒤에는 계속해서 그 집에서 살고 계셨고, 그래서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한 책임만 집에 놔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을 해도 동생은 끝까지 자신의 말이 옳다고 주장해서 곤욕스러웠습니다. 그 후에는 마음이 쓰여 시댁에 전화를 걸었는데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상당히 곤란해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둘째 아이가 안마 의자에 올라앉았습니다. 밖에는 받았지만 집에 안마 의자를 2대나 둘기에는 번잡스럽기도 하고 집이 너무 좁아지는 것 같아서 곤란하다. 그래서 둘째 아가한테는 마음만 받겠다고 하고 반품하라고 시켰다. 둘째 아가는 나만 아니어도 고집이 좀 있어서 어쨌든 돌려보내기로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역시 제 생각이 맞았더라. 시어머님께서도 동서에게 괜찮다고 그렇게 사양했는데 동서가 자기가 멋대로 사서 택배로 보낸 거였어요. 그랜드코어 시어머니께서 반품하라고 동서에게 연락했더니 회사 업무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하여 시어머니께 대신 반품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결국 반품은 시어머니 대신 제가 직접 하게 됐어요. 이후 동서에게 다시 연락이 오진 않았지만 서방님을 통해 들은 바로는 시부모님이 자기 마음을 몰라주신다고 툴툴거렸답니다. 그리고 제가 안마의자를 반품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상당히 짜증을 냈다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저는 동서가 꼭 자기 뜻대로 안 돼서 짜증을 내는 어린애같이 느껴졌습니다. 덕분에 주변 사람들만 힘들고 껄끄러지고 말이에요. 그러나 어쩌겠어요. 동서 마음 챙겨주기 위해 시부모님이 작은 집에 안마의자를 2대나 놓고 있어요. 좁게 사실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 뒤로 나와 동서 사이가 더 멀어졌고 연락도 거의 하지 않게 됐습니다. 안마의자 사건이 있었던 때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연락하셨어요. 혹시 동사에 대한 일이려나 했는데 진짜로 동서 씨 때문에 전화하셨던 거였어요. 첫째로는 글쎄, 둘째 아이가 이번에 승진해서 1억 원의 연봉을 받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모여 축하하고 식사하자는 거래 시간이 되는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진짜요. 너무 축하스러운 소식이네요. 저는 언제든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니까 어머니와 아버지 편한 시간대로 맞출게요. 알고 보니 동서 씨가 다니던 회사에서 승진하면서 연봉이 올랐기 때문에 그 도움으로 연봉이 1억 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하고 싶다며 근사한 곳에서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동서를 잘 좋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에는 저도 축하하고 싶어서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약속한 날 좋은 마음으로 동서가 예약한 식당에 시어머니와 시아버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중심 인물이자 주연인 동서가 아무리 기다려도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추운 겨울날이었고 동서가 자신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길 달래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과 함께 가게 밖에서 춥게 바람 부는 날씨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다 같이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며 동서를 기다렸지만 동서는 약속 시간에서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동서랑 연락이 안 되세요?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일이 늦게 끝났다고 조미자가 출발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지금은 연락이 안 되네요. 정말 죄송해요, 형수님. 제가 원래 다시 연락해 볼게요. 서방님이 대답을 듣고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본인이 잡아놓은 약속에 늦는 것도 모자라서 추운 날 본인이 올 때까지 다들 밖에서 기다려 달라는 게 말이 되나요? 저와 남편 그리고 서방님이야 추위 정도는 참을 수 있었지만 나이요. 신사어는 드신그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높임말인 드시다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 문장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이 올바른 한국어 문법으로 다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드시는 부모님께서는 몸에 크게 무리가 올 수도 있는 일이며 결국 제가 그냥 가족들을 다 이끌고 가게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동서님께서는 본인 이름으로 예약해 두셨기 때문에 나중에 오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저는 시부모님과 남편 서방님을 모두 이끌고 가게에 들어가서 동서님의 이름으로 예약된 자리를 안내받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식사를 주문하고 동서님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러나 동서님은 식사가 다 준비될 때까지도 오지 않았고 결국 모두가 음식을 먹으며 동서님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결국 동서님은 약속 시각에서 1시간이 지나고야 왔습니다. 나는 식당에 도착했을 때 동서는 좋지 않은 표정을 지고 들어왔다. 얼굴에는 굳게 쭉 조인 표정이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동서는 우리가 다 도착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지 않고 먼저 식당에 들어와 있었다가 그것이 싫어서 그런 표정이었다. 형님, 어떻게 이래요? 제가 금방 온다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의 이야기에는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 동서가 늦게 끝난다고 조금 있다가 출발한다고 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이미 약속 시간이 지나고도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았고 언제 도착할지 예담하며 계속 기다렸는데 우리가 동서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들어왔다. 그냥 식당에 들어와 있는 줄 알았어. 동생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해서 우리는 밖에서 30분을 기다렸어. 오늘 날씨가 엄청 추운 걸 알지? 근데 동서가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밥도 안 먹고 그대로 추위 속에서 떨면서 기다렸는데 먼저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형님이야말로 제게 미안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형님이 그냥 들어가자고 하지 않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다 같이 들어올 수 있었을 거잖아요. 누가 보면 형님이 오늘 승진 턱 맞는 사람인 줄 알겠네요. 그럼 동서는 나이 대신 시부모님을 오늘 같이 추운 날에 그냥 계시게 해야 했다는 말이야. 그것도 1시간이나요? 기분이 나쁜 건 알겠지만 그래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해. 만약 그대들 중 한 분이 몸을 다치면 동서가 책임을 질 거야. 약속 시간에 1시간이나 늦었으면서 사과도 없고 본인의 기분만 생각하면서 화를 내는 동서를 보니 진짜로 화가 났다. 나하고 동서의 목소리가 서서히 더 높아질 때 옆에서 듣고 계시던 시아버지께서 불쾌한 빛을 보이셨다. 어린이여, 우리가 먼저 식당에 들어왔다면 그런 식으로 화가 났다면 첫째 어린이 대신 내가 사과하겠다. 그러니 기분이 풀려서 좋으련만. 그럴까? 오늘 좋은 날인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되겠지? 화를 풀고 빨리 맛있게 식사하자. 너와. 아버지께서 대신 사과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서방님도 살갑게 말씀하시니 동서도 더는 말을 못하더라고요. 저도 식탁 밑에서 남편의 손을 잡고 그만하자는 신호를 보내서 그만큼 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쨌든 좋은 날이기는 했으니까요. 사실 시부모님과 우리 부부의 동선이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모이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였는지 시부모님께서 먼저 분위기를 좋게 지나가자고 눈치를 주셨고 다들 마음이 어찌됐든 살얼음판같이 아슬아슬한 분위기 속에서 모두 동서의 승진을 축하했습니다. 그 후 어떻게든 웃는 얼굴로 식사 자리가 끝나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그날 동서의 행실에 다시 한번 실망했어요. 동서를 축하하고 싶었던 마음도 사라진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께서는 아끼시던 며느리가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인다고 걱정하신 것 같아 따로 자리를 마련해 다시 축하 파티를 열어주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기분이 나아지기도 했고 연봉 1억을 찍은 동서의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씨 집안에서 자기보다 돈을 더 잘 버는 사람은 없고 자신이 제일 대단하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잠시 후 다시 한번 동서의 생각을 제대로 확인하게 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조금씩 잠잠해지고 거리두기도 완화되면서 거의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갈 때쯤에 명절이었습니다. 이때 가족들이 모여서 다 같이 음식을 만들자고 말이 나와서 일찍 시간을 내어 모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전날 밤에 동서에게 전화했어요. 몇 시쯤 올 수 있는지, 재료는 뭘 사올 것인지 등등 물어볼 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명절에도 회사 일이 있어서 일찍 못 올 것 같다는 겁니다. 죄송해요. 제가 일이 많아서 일찍 모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모이지 말고 따로 재료를 사서 각자 음식을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래. 명절에도 일이 있어 어쩔 수 없지? 그럼 동서는 할 수 있는 음식 한두 가지 좀 알려줄게. 가지 정도만 따로 만들어 와주세요. 사실 처음부터 저는 동서가 일찍 오지 않을 거라는 걸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서방님을 통해 동서가 승진한 후로 이전과 비교도 안 되게 바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서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와 함께 명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서방님도 아침부터 와서 남편과 시아버지와 함께 명절 음식을 준비했죠. 그런데 점심쯤 오겠다고 했던 동서가 해가 다 질 때까지 온 거예요. 동서가 늦는 게 이제는 일상이니 솔직히 그러려니 했습니다. 당연히 명절 음식도 준비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잘 보니 동서가 양손 가득한 명절 음식을 들고 왔더군요. 시어머니와 저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둘째 아가가 그것을 전부 직접 만들었나 봐요. 회사 업무도 많다더니 언제 이렇게 했을까요?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했나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그러한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도 간신히 온 걸로 대신해서 명절 음식을 사왔어요. 이건 다 유명한 곳에서 사온 명절 음식이에요. 요즘 돈 많은 부자들은 다 이렇게 주문해서 먹는데요. 너무 좋지 않나요? 동서의 말을 듣고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말문이 막히셨는지 아무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명절 음식을 사오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시어머니와 함께 아침부터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경우가 다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동서는 뭔가 잘못되었느냐는 듯이 웃으며 시어머니와 나를 번갈아 쳐다보더군요. 그런 동조를 보고 있으니 황당함을 너무나 느끼게 되었고 이게 동조의 진심인가 하는 의문까지 들었습니다. 그래도 사온 성의가 있고 시어머니께서 연세가 있으셔서 요리하기 힘드신 것이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냥 동조가 산 명절 음식을 받아들든지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잘 됐네요, 어머니. 요리하시면서 손이 붓는다고 많이 힘들어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도 몇 가지만 직접 만들고 이렇게 먹어요, 어머니. 제가 다음 명절 때부터 살게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동생이 코드숨을 치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 형님, 힘든 시기에 사업해서 돈 얼마나 벌신다고 돈을 쓰신다고 하셨어요. 그러지 마세요. 저도 사업하시는 사장님을 만나봐서 알아요. 사업이 얼마나 불안정한 일인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님은 보시는 돈을 잘 모아두셨다가 힘들 때, 돈이 없으실 때 쓰세요. 이런 건 안정적으로 회사에서 일하던 제가 책임질게요. 동서의 말을 들으니 빈정이 확 상하더군요. 사람을 명백히 무시하는 모습이 너무 잘 보여서 저도 말이 곱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동서야 무리하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회사 업무에 집중해. 어차피 지금도 바빠서 간신히 왔다며 오늘은 어떻게 시간을 내셨겠어요. 다음에는 명절 음식 사올 시간이나 있겠죠. 그건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형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전 형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회사 일을 하면서 명절 준비를 다 챙겼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너무 바빠서 이리저리 빠져나갔던 건요. 아니요, 그나저나 동서의 회사는 정말 너무하네요. 아무리 많이 시키는 회사라도 일반적으로 명절에는 휴식을 준답니다. 그런데 동서의 회사는 어째서 더 일을 시키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동서가 다니는 회사는 사실 기본적인 사항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복지가 너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제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알지도 못한 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여보, 이제 그만하세요. 그리고 재수 씨도 그만하시고 일하시느라 힘들었을 텐데 조금 쉬세요. 남편의 중재 덕분에 커질 뻔한 동서와의 갈등은 애매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저는 동서의 가치관이 어떤지,
심성은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동서의 모습에 질리면서 그날 이후로 동서와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서방과 자주 연락했기 때문에 남편을 통해 동서가 어떻게 지내는지 계속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서는 자신이 돈을 잘 번다며 매일 입에 붙여놓고 산다고 했고 은근히 서방까지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때때로 서방이 남편에게 속상하다고 하소연을 하는 것을 매일 듣는 나도 어처구니 없고 기분이 상하며 서방은 더 속이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 모두가 크게 기분이 상할 정도로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시어머니의 생신날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시어머니의 생신은 칠순이셨는데 이때 시어머니께서 아직 코로나가 걱정돼서 어디 나가서 음식을 드시기를 꺼리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간단하게 미역국과 반찬 몇 가지만 차려서 밥에 더해서 가족끼리 간단히 식사하고 끝내자고 하셨습니다. 근데 인생에서 한 번뿐인 시어머니의 칠순 생신이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솜씨를 발휘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과분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좋은 분이셨거든요. 남편이 늦게 결혼한 만큼 저도 늦게 결혼해서 나이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제 나이와는 상관없이 절 올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셨고 흔한 시집살이는 한 번도 시키지 않으신 고맙고 좋은 분이셨습니다. 지혁이가 회사 다니다가 사업한다면서 하루아침에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는 정말 어떻게 살아나 싶었는데 아무래도 널 만나려고 그랬나 보다.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 결혼하겠다는 말이 그냥 둘러대는 말인 줄 알았지만 난 저 녀석이 평생 결혼도 못할 줄 알았는데 내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고맙다구나. 앞으로 우리 지혁이 잘 부탁한다 하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릴게, 어머니. 늦은 나이지만 그만큼 남들보다 더 많이 효도할게요. 아이고 말만 들어도 고맙다구나. 나는 우리 아들이랑 새아가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 둘이 예쁘게 잘 살 거라고 시어머니께서 저를 반겨주시며 하셨던 말씀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생신을 포함하여 시어머니께 제가 품고 있던 감사한 마음을 제대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생신 때 미리 시어머니 집에 가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혼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걱정되었어요. 혼자 시어머니 생신 준비를 마치면 나중에 어떤 말을 할지 상상조차도 못했죠. 그래서 제 계획을 전하려고 오랜만에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서야, 올해 어머니의 칠순 생신 때 참석할 것 같은데 그날 내가 시댁에서 직접 음식해와서 바로 어머니 생신상 차려드리려고 하거든. 굵직한 음식은 내가 다 할 테니까 와서 미역국 끓이는 것 정도만 도와줄래? 갈 건데 꼭 직접 만들어야 하나요? 그냥 제가 출장 뷔페를 부르던가 아니면 평촌 음식점에서 상차림 예약할게요. 그게 낫지 않을까요? 상차림 예약이라니 동서 어머니가 밥과 음식을 무서워해서 못 드실 거라는 말이야.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보내려고 직접 만드는 건데 출장 뷔페를 부르겠다고 그러지 말고. 준비는 내가 다 해놓을 테니까 와서 조금만 도와주기만 해야 동서도 어머니 앞에서 면이 좀 살 거 아니야. 네, 알겠어요. 아, 저 일 때문에 바빠서 먼저 끊겠습니다. 동서는 짜증 가득한 목소리로 살겠다고 하더니 냅다 끊어버렸어요.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제 나름대로 음식 리스트를 짜서 시어머니 생신 당일 예정대로 일찍 시댁에 가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동서가 오기로 약속한 시간보다 훨씬 늦게 왔거든요. 그때는 이미 만들려고 계획한 음식들을 거의 다 완성했었어요. 솔직히 동서가 보여줬던 행동들 때문에 동서가 제 시간에 올 것이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기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늦게 온 동서가 놀랍지도 않았어요. 저는 늦게 시댁에 도착한 동서에게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동서, 왔어. 나는 다른 음식들은 다 해뒀어. 미역국이랑 밥만 퍼서 식탁에 좀 차려줘. 동서는 인사를 하는 듯 막 하는 듯 하더니 그릇들을 옮겨서 밥과 미역국을 퍼서 옮기더라고 해요.
저는 그 옆에서 만들고 있던 잡채를 마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리를 하다 보니까 그릇이 모자라는 거예요. 잡채를 담을 그릇이 없어서 둘러보다가 마침 주방으로 동서가 들어오는 게 보였죠. 그래서 저는 동서에게 저기 있는 접시 하나만 닦아달라고 했습니다.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갑자기 인상을 팍 쓰며 말했어요. 형님, 와서 도와달라는 말 진심이셨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동서야 형님 잊으셨나 봐. 제 연봉이 1억 원이에요. 하지만 손에 물 묻히면서도 노력해야겠어요. 아, 말대로 상차림 이야기라도 했으면 편하게 보실 텐데 왜 사서 고생을 하시나요? 동서의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상했고 실망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 칠순 생신날에 큰 소리 내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한 번 더 참기로 결심했어요. 몇 번의 심호흡 후 다시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동서, 말 좀 예쁘게 하자 사서. 고생이 아니라 이건 정성을 들인다고 하는 거야? 오늘 어머님 생신이니 좋은 날에 큰 소리 내지 말자. 얼른 상 차리는 것이나 좀 도와줘. 그렇게 동서에게서 몸을 돌리고 잡채를 마저 묻히는데 뒤에서 동서가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 들렸습니다. 참나, 꼴의 형님이라고 요새는 돈이 없으니 몸으로 때우려고 하는 거지. 그 말을 듣자마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간 참아왔던 모든 화가 동시에 터져나왔죠. 솔직히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저는 화가 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편입니다. 그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잡채 묻히던 비닐 장갑을 채 킵히고 동생의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있더군요. 얘야, 너 뒤질래? 그깟 연봉 1억 받는다고 내가 뭐다주 세상에서 가장 잘년이라도 되는 줄 알아? 아, 어딜 잡아 진짜. 돈 없어서 몸으로 때운다더니 잘하면 처먹겠네. 쳐봐. 돈만 오면 어디 한번 쳐봐. 그러면 내가 못 칠 것 같아. 야, 너 내가 사업하면서 돈을 얼마나 버는 줄 알아? 너야말로 꼴 같지도 않은 회사 다닌다고 유세 떨지 마은에 연봉이 10억이야 너보다. 10배는 더 번다고 그러던 중 동서의 비명을 들으셨는지 시부모님과 남편 서방님까지 주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양손으로 동서의 머리칼을 잡고 흔들고 있었는데 동서는 머리칼이 다 뽑히는 것도 모르고 막 몸부림을 치더니 제 손에서 빠져나가서 저를 노려보더군요. 노려보는 눈이 어째서 이렇게 표독스럽던지 꼭 화난 고양이가 눈을 노려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동서와 제가 씩씩대며 서론을 노려보고 있자 시부모께서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나가 둘째 아가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일이 뭐냐. 왜 음식을 하다가 둘이 몸싸움을 하는지 그래 대체 무슨 일들인지 좀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시부모님께 숨길 것도 없이 동서가 한 행동이며 말을 솔직하게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듣고 있던 시부모님은 물론 서방님과 남편의 표정도 안 좋아졌어요. 시아버지께서 당황한 표정으로 동서에게 물으셨습니다. 그 내 말이 다 사실이냐, 둘째야? 네, 맞아요. 근데 제가 뭐 틀린 말을 했나요? 제 연봉이 1억이고 형님이 시어머니 생신상에 쓸 돈이 없어서요. 몸으로 때우는 것도 맞는데 뭐 잘못됐나요? 동서가 그렇게 말하자 저는 또다시 눈이 뒤집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동서에게 소리쳤죠. 겨우 연봉 1억이면서 큰 소리치기는 넌 내가 지금 엄청 대단한 줄 알겠지만 전혀 아니야. 넌 그냥 회사에서 사용하다가 버리는 소모품이라고 알아. 회사 소모품 주제 자기가 소모품인 줄도 모르고 자랑하는 꼴이라니. 뭐라고요? 소모품이야. 지금 말 다 했어요. 그래, 그럼 내가 소모품이지 뭐니? 너보다 아주 조금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바로 갈아 끼워질 연봉. 1억 원짜리 소모품이 뭐야? 넌 괜찮아.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동서는 집을 떠나라고 소리쳤다가 나에게 돌진해왔어. 내가 당연히 동서가 달려들자 동일하게 대응했지. 그러자 저와 동서가 머리카락을 붙잡고 싸우자 남편과 서방님이 우리 둘을 분리했어. 결국 잠자코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소리를 질렀어.
도대체 이게 무례한 짓이야. 둘째 아이야. 내가 평소에 돈에 목매는 건 알았는데 오늘은 좀 지나친 것 같아. 이렇게 억셈이 없는 아이라고 생각 못했네. 큰아기에게 당장 사과해. 동서의 말을 듣고 저는 와닿지 않았다. 없다고 했다. 모든 것을 듣고 있던 남편이 동서한테 이야기했다. 재수 씨의 연봉이 10억 맞냐? 그리고 말 조심해. 재수 씨가 10억을 못 번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줄 알아? 우물에서 개구리처럼 정말 잘못된 게 아니지만 그래도 우물 안에서 나오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지. 아주버님도 정말 이러시나요?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알아요. 그냥 어떻게든 피하는 건 아니야. 진실을 말하는 거야. 진짜 못 믿겠으면 뭐 지금 세금 명세서라도 확인해 볼래? 요즘 세상에 좋아져서 핸드폰으로도 다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보 당신 핸드폰 어디 있어? 저는 남편의 말에 바로 핸드폰을 가지고 와서 세금 관련 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해의 세금 신고 내역을 동서에게 보여줬어요. 동서는 제가 보여준 신고 성과 진짜인지 아닌지 아주 꼼꼼히도 살펴봤어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제가 정말로 10억을 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입술을 꽉 깨물고 남편과 저를 노려봤어요. 그러더니 저를 확 밀치고는 자기 짐을 챙겨서 집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옆에서 꿀을 먹은 벙어리처럼 있던 서방님은 저와 남편 시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하며 바로 동서를 따라 뛰어나갔습니다. 정말 모든 게 순식간에 일어나고 순식간에 잠잠해졌어요.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고요. 조용해진 주방에서 시어머니께서 침울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괜히 집에서 해먹자고 한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구나. 미안하다. 둘째가 돈 크기에 집착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마음속에 저런 생각을 품고 있는지 내가 몰랐다. 미안하다 큰아가.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저야말로 마음속에 만들어서 죄송해요. 제가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랬나 봐요. 아니다. 참기는 무얼 참니 한 번쯤은 화를 내야 할 부분이었으니까. 참지 않길 잘했다. 시어머님께서는 본인의 탓을 할지언정 제 탓은 절대 아니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